자, 그럼 이제 그 자생성, 자발성, 자기주도성, 자기결정성, 왜 그것만 봐야 되는가? 우리가 애들하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게 아닌 거는 일단은 99도 넘는 어떤 온도까지 못 올라가요. 그 아이들의 두뇌 자체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공지능이 우리의 속 생각을 읽는다 그랬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모든 기술은 부작용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지진을 미리 예측하기 위해서는 모든 건물 벽에 진동을 감지하는 센서를 달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쳐요. 곳곳에. 근데 여러분, 진동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 거의 모든 게 진동이에요. 우리 말소리도 진동이에요. 그래서 지진파를 감지하는 센서를 달았을 경우에 부작용이 생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까지 그 회사에서 다 듣게 돼요. 건물이 흔들리는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네. 왜? 같은 진동의 원리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두뇌 안에서 우리가 두뇌가 스캔당하는 시대예요. 예를 들어 앞으로는 인간의 두뇌가 스캔당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SNS에서 페이스북에 어떤 댓글을 달고 뭐 이런 게 스캔당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죠. 인공지능이 그거 다 스캔하거든요. 그래서 이중적인 애인지 이중적이지 않은 애인지를 카톡이라든가, 그러니까 얘가 단톡방에서 하는 말투하고 엄마랑 나눈 말투하고 카톡을 할 때, SNS에서 메시지로 나누는 그 말투하고 페이스북에서 댓글 다는데 뭐 이쁜 친구, 안 이쁜 친구, 잘 사는 친구, 못 사는 친구한테 대하는 태도가 틀리다. 얘가 그 인공지능이 잡아냅니다. 아, 얘는 이중적인 애니까 쓰지 마세요. 취직을 시키지 마세요. 점수가 나와요. 이중성의 점수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은 인성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두뇌가 스캔당하는 시기에는, 그러니까 인성과 창의성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인성에서 창의성이 나오고 창의성이 인성을 만들어요. 이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성이 이중적이다.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인성이 이중적이라는 얘기가 뭐죠? 다중인격이라는 얘기하고 좀 틀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인성이 이중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분별심하고 차별심이 있는 거예요. 자꾸 가치 판단을 하는 인격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누군가를 대할 때, 그러면 분별심하고 차별심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한테 주입받은 선입관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부모의 트라우마가 애들한테 전달돼서 나중에 악영향을 주게 되는 것 중에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면, 뉴스나 토론 프로를 볼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가 뭐 진보당이다, 보수당이다. 그런데 이제 경상도 말을 쓰는 아주 보수적인 교수가 나와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무심결에 이렇게 합니다. 자기 편이 있어요. 보면은 TV에 나와 드라마를 볼 때도 그렇고, 그러면은 상대편을 욕을 해요. 드라마를 볼 때, 토론 프로를 볼 때, 저놈 좀 TV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 딱 이러거든요. 그게 애들한테 딱 그 순간 수업이 됩니다.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제 취직을 딱 했는데 자기는 잊어버렸어. 그거를 잊어버렸는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이 미워. 그게 왜 밉냐?
그 사람의 말투가 그 어렸을 때 엄마가 싫어했던 사람이랑 연결돼 있는 거예요. 말투 또는 외모가. 그래서 그게 선입관이 이제 주입된 선입관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나쁜 사람일 거야라는 게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속에.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먼저 나빠. 그 사람이 보기에는 이상이 내가 처음 만났는데 얘랑 과거에 뭐 차 한 잔도 마신 적이 없는데 얘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한 거야. 근데 자기는 몰라요, 그거를. 왜? 너무 어렸을 때 각인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중성입니다. 이게 이중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성을 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이게 높은 경지거든요. 무슨 얘기냐? 그 부모 자체가 어떤 선입관을 떠난 굉장히 열린 자세로 아이들하고 살아왔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야 얘가 정말로 뭐랄까 두뇌를 스캔당했을 때 이중적인 두뇌라고 판단을 받지 않아요. 두뇌가 스캔당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읽어주는 모자가 있을 때 미래 사회는 뭘 측정하게 될 것 같냐면 바로 그 이중성을 측정하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 아이가 과거에 살아오는 동안 정말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 원하는 길을 걸어올 수 있었는가가 평가가 될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인공지능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전혀 달라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자동차를 살 때 한 두 가지 정도를 봤을 겁니다. 엔진이 좋아야 되고 차체가 튼튼해야 했죠. 예전에는 충돌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무인 자동차가 나오고 인공지능이 나오고 사고율이 거의 없어지는 시대가 되면은 뭐가 중요해지냐면은 차 안에서 잠을 자야 되거든요. 운전자가. 나 오늘 포항까지 데려다줘. 그러고 자는 거예요, 밤에. 그러니까 자동차가 침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자동차를 만들던 기준하고 완전히 달라지겠죠. 무슨 얘기냐면 첫째, 소음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의자가 소파처럼 쫙 부드럽게 누워야 돼. 이렇게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해야 돼. 그래야지 잘 팔려, 미래 자동차는. 그죠? 이것처럼 미래 사회의 어떤 이 지구상에서 돌아가는 어떤 경제권 내에서 내가 같이 협업하고자 하는, 같이 일하고자 하는 인재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자동차를 사는 기준이 달라지듯이 인재를 뽑는 기준이 달라지는데 지금 인공지능이 나온 이후 시대에서 사람들은 누구랑 같이 일을 하고 싶어 하냐면 그 사람의 원래 타고난 본성과 마음과 행동이 격차가 없는 사람이랑 일하고 싶어 하는 사회로 급격하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굉장히 그 시대가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카톡 나누는 문자를 스캔하거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에 다는 댓글을 검색하는 단계예요, 지금은. 그러나 미래 사회는 두뇌를 바로 스캔해버려요. 두뇌 안에 뇌 지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뇌 지문. 두뇌에 스캔하는 그 과학기술이 좋아지게 되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고 풍경을 볼 때, 시계를 볼 때, 사람을 볼 때 이 애의 두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측정이 돼요. 반응하는지가. 그럼 뭐가 측정이 되느냐? 그 엄마 아빠가 측정이 돼버려요. 그 엄마 아빠가 얘를 어떻게 키웠는지가 측정이 돼요. 그 엄마 아빠의 인품이 그 아이의 두뇌에서 바로 스캔이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부모 교육을 가면
지금 자녀 교육이 급한 게 아니다. 왜? 엄마 아빠의 두뇌가 자기 자식의 두뇌를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 두뇌부터 지금 뭔가 정화가 필요한 거예요. 정화가.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자녀 교육을 아무리 남들한테 맡겨봐야 이거를 제럴드 마우니 교수가 제가 쓴 그 두뇌 사용 설명서가 책에 나오는데 인간의 두뇌는 누구한테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느냐라는 걸 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학원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원과 학교에서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거의 한 80% 이상 되고요. 집에 오면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엄마 아빠를 만나는 게 10% 미만 또는 5% 미만밖에 안 돼요. 나눈 대화를 보면 뭐 1000대 1, 100대 1 이 정도예요. 그런데 애들은 자기 친부모랑 나누는 대화에서 훨씬 더 인격적인 어떤 자기 인격을 조각하는 그 영향을 받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아이들은 뭐에 민감하냐면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즉 교사가 월급을 받으니까 나를 상대해 주는 것인지 진짜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상대해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어른들보다 애들이 더 민감하다는 겁니다. 더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랑 100마디 말을 나눠도 집에 와서 엄마한테 들은 한마디가 그 아이의 두뇌와 인격에는 훨씬 강한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거를 조사했습니다. 근데 드물게 부모의 DNA도 그런 상태가 아닌데 드물게 이렇게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드물게. 그래서 개천에 용이 나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100% 그 애를 사랑하는 멘토가 있었어요. 근데 그 멘토가 삼촌일 수도 있고 이모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말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 팔자를 바꾼 애들은 그 주변에 반드시 누가 있느냐? 부모만큼 그 애를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만큼 걔를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아무리 나쁜 도끼질을 하고 막 이렇게 망치질을 해도 이 사람이 장인이에요, 장인. 그 어떤 영혼을 조각하는 장인인 거예요. 얘가 이제 부모의 그 망치질을 막 탁탁탁 차단해주고 이렇게 때린 걸 다시 이렇게 복원해주고 해주면 굉장히 얘를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걔가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부모랑 아주 오랫동안 살아도 그러니까 제가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뭐 이런 책도 읽었어요. 뭐 나를 바꾼 한마디 뭐 이런 책이 있어요. 자기 개발서 중에 내 인생의 멘토 뭐 이런 책들 수두룩하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저도 이제 막 놀다가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이제 비슷한 계기인데 근데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엉망으로 살다가 갑자기 네 인생을 바꾸게 됐니? 라고 딱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니까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났대 살다가 뭔가 이렇게 영혼의 조각가를 만난 거지. 자기 영혼이 조각을 당한 거야. 이제 굉장한 그 예술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조각가랑 몇 시간 정도 영향을 받았니? 그러니까 평균 1시간으로 나옵니다. 1시간으로 나와요. 근데 이게 뭐냐면 뭐야? 나는 얘를 부모가 20년 동안 길렀는데 물론 나쁘게 길렀는데 얘가 밖에 나가서 살더니 누구를 딱 만났는데 그 사람이랑 딱 1시간 만나보고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야. 나를 바꾼 멘토 뭐 이런 종류의 책을 읽어보면 그렇게 결론이 나와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20년 동안 길른 나는 뭐야?
25년 동안 길른 나는 뭐냐고, 부모는 뭐냐고.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뭐냐. 오늘 제가 아까 했던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애는 온도가 99.99도였어요. 빨갛게 달궈져 있는 쇠였다는 얘기예요. 달궈졌을 때 두들겨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얘는 늘 달궈져 있는 거야. 사회당, 그러니까 늘 달궈져 있다 보니까 집에서도 뜨겁고 밖에 나가서도 뜨거워. 근데 어찌건 가출을 했어. 얘는 이제 더 이상 우리 부모한테 희망이 없다. 그리고 이제 사회에 딱 나왔어. 또는 부모가 돌아가셨거나. 근데 얘가 뜨거운 애인 거예요. 장인이 딱 보니까 망치질 몇 방이면은 아주 훌륭한 두부가 될 수 있겠는데 바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장인들이 망치를 딱 들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고수들은 이렇게 자기가 키워주고 싶은 후배나 젊은이들이 나타났을 때 기가 막히게 그 온도를 알아맞힙니다. 몇 도인지를. 즉 미래 사회에서 인공지능이 여러분이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지, 이중적으로 키웠는지, 선입견을 너무 많이 줬는지, 또는 자녀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을 할 기회를 줬는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뜨거운 애들의 특성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정말로 이제 자기 식대로 살고 싶었는데 이런 거죠. 부모가 굉장히 세 가지입니다. 그 부모가 굉장히 현명한 경우, 예를 들어 스티븐 스필버그의 부모나 빌 게이츠의 부모 같은 경우예요. 그 다음에 에디슨의 부모. 그 당시에 그 에디슨 엄마가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이 있었어요. 그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0년 전에 고등학교 나온 여자 어마어마한 엘리트예요. 40년 전에. 40년보다 더 전이잖아요. 에디슨의 엄마니까. 그 에디슨의 엄마가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이 있었다는 얘기,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학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학교 가서 딱 그러잖아. 우리 애 학교 안 보낼게요. 자신 있게. 자기가 잘 아니까. 학교가 먼저 잘 아니까. 딱 자퇴시키잖아요. 유유히 데려가서 집에 가서 그 오리알 품게 하잖아요. 이틀 동안. 48시간 동안. 이틀 동안. 부모가 아주 현명했거나. 이제 뜨거운 아이들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아이여야만이 그 고수들이 얘를 우리 회사 사원으로 뽑고 싶다. 또는 얘를 내 제자로 기르고 싶다. 또는 아니더라도 내가 얘를 내 동료로 삼아서 같이 창업을 하고 싶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나 고수들은요. 그 두뇌가 순도 몇 프로인지. 그러니까 순도하고 온도랑 여기서는 같은 개념입니다. 99.999도인지 아니면 순금 99.999%인지를 기가 막히게 알아본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히게. 여러분 사람은 돈이 많아도 고수가 됩니다. 두뇌가 달라져요. 약 1000억 이상이 되면 두뇌가 달라진대요. 조금씩. 100억까지는 기대도 하지 마세요. 100억 가지고 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 돈이 자기 두뇌를 바꾸지는 않아. 그러나 자기 수준의 1000억 이상이 되면 갑자기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호르몬이 잘 돌아가면서 뭔가 세상을 보는 지혜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1500억, 1000억에서 1500억입니다. 돈이 1조 이상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전혀 안 해도 고수가 돼버려요. 인간을 잘 보는 고수가 돼요. 자기 수중에 돈만 많아도. 인간이 바뀝니다. 그렇게. 99.9도짜리를 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순도가 높은 애를 만드는 부모의 그 세 종류. 자, 부모가 너무 현명해. 네. 그 당시에 그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엘리트 부모예요. 그럼 순도를 만들어요. 뭐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이적 엄마, 그 박혜란 씨 같은 분이죠. 맨날 학교 갔다 오면은 오늘 또 학교에서 재밌었어? 이 얘기만 하고 아무 얘기도 안 했다는 거야. 장난감 가지고 놀면 치우지도 않고 청소도 안 하고 놀게 냅두고. 왜 그랬을까요? 물론 그렇게 키우는 것이 순도와 온도가 높은 두뇌를 만든다라는 것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분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공부하고 싶었다는 거야. 자기가 자기 자아실현을 하고 자기가 자기 석사학위를 받고 싶었기 때문에 자기가 깨달았다 어느 날. 애들 뒤치다거리하면 자기 시간이 안 나온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는 청소를 포기했다. 자기 집에. 청소를 하면은 내 시간이 안 나오더라 이거죠. 그리고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신경 쓰면 내 학교 생활을 못 하더라 이거죠. 그래? 오늘 숙제 뭐 내줬어? 이러면은 자기 생활을 못 해. 자기가 어떻게 석사학위를 받냐고. 그러니까 아이의 학교 생활이니 뭐 아이의 노는 거니 뭐니 다 맡겨버리고 자기는 자기 두뇌만 갈고 닦은 거예요. 이적 엄마는. 그러더니까 그 에디슨 엄마랑 같은 부류예요. 에디슨 엄마하고 이적 엄마랑 같은 부류인 거야.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스티브 잡스 엄마 아빠인데 이 부류는 뭐냐? 너무 무식해. 우리 엄마도 그런 부류인데 우리 어머니도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무학이에요, 무학. 아예 우리 어머니 항상 그랬어요. 그 통신 학교 생활 그 기록부 쓸 때 초졸이라고 써줘.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이제 그 당시 연령대에 초등학교도 안 나왔던 게 좀 창피한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정도 나오면 이제 그때가 그 평균이에요, 평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지금 75세 이 정도 되니까 초졸이라고 좀. 그래서 저는 맨날 아씨 거짓말인데 그러면서 초졸이라고 쓴 적도 있었고요. 보통 제가 어떻게 썼냐면 우리 어머니가 서당을 딱 3개월 다녔다는 거예요. 서당. 그래서 부모의 학력란이 있어요. 거기다 제가 서당 이렇게 써. 서당. 거짓말하기 싫은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 사실 사람 거짓말하면은요. 그때 그 위기를 모면을 할 수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자존감이 저하합니다. 즉 5분 동안 내가 상대방을 만나서 내가 거짓말 하잖아요. 괜찮아요. 50년 동안 자존감이 낮아져요. 5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50년 동안 두뇌를 망가뜨리는 거. 그게 뭐냐? 잘난 척하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그게. 조금 못난 척하는 게 항상 유리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스티브 잡스 부모님도 그렇고 자기가 배운 게 없고 자기가 사회 말단 직종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어머니는 지하철 청소부였고 건물 화장실 청소부였고 그 다음에 뭐 제 초등학교 때는 그 벽돌 나르는 벽돌공이었어요. 그러니까 벽돌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고 이제 단도축대 공사할 때 그 2층으로 벽돌을 날라주는 일을 했어요. 어머니가. 무학이니까 어떻게든 얘들은 가르쳐야 되겠고. 자, 스티브 잡스 부모님도 이제 블루칼라라고 하죠, 보통. 이렇게 공장에서 일하고 뭐 자동차 정비하고 파출부 생활하고 뭐 이런 그런 정도의 어떤 사회 하층민이었죠.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어떻게 됐죠? 그 스티브 잡스가 누구인지 알죠? 원래 머리가 좋아요, 얘가. 왜냐면은 스티브 잡스 엄마 아빠가 하버드생이었나? 아무튼 명문대 대학원생이었어요. 그 스티브 잡스 엄마가 명문대 대학원생이었고 그 아버지도 같은 학교였는데 인종이 좀 달랐을 거야 아마. 인종이 달랐는데 둘 다 엘리트였어요. 상당히 명문대. 미혼모가 된 거죠. 미혼모가 됐는데 자기 애를 원래는 이제 변호사 부부한테 입양을 보내려고 했는데 조건이 있었는데 딸이어야 된다. 딸. 아들 싫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중에 붕 떴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기를 못 낳는 그 하층민 부부가 있었던 거예요. 부부가 순번이 된 거죠. 순번이.
스티브 잡스를 데려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스티브 잡스가 그걸 알잖아요. 얘 DNA를 알잖아요. 얘 엄마 아빠가 명문대 대학원생인 거야. 그죠? 자기는 지금 자동차 정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지가 알아서 잘 크겠지 그러고 냅둬버리는 거예요. 자기 새끼가 아니잖아. 얘 부모가 일단 괜찮은 애들이니까, 머리가 좋은 그 부모였으니까 냅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나 스티브 잡스 그 부모 같은 경우에 뭐냐? 자기 자신이 지식이 든 게 없었기 때문에 자식을 만지는 게 무서운 거야. 만지면 얘가 나처럼 될 것 같아. 내가 터치하면 나처럼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손을 떼버린 거죠, 아예. 그래서 걔네들은 어떻게 될 수 있었죠?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잘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동기부여 99.9가 된 거죠. 동기부여. 온도와 순도가 99.9 이상이 된 애로 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주 현명하거나 아주 무식하거나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가 뭐냐면 부모가 애 낳아놓고 일찍 죽어버렸네. 죽어버렸어. 엄마 아빠가 없어. 고아로 자라면 순도가 높은 애가 됩니다. 순도가 가장 떨어지는 방법이 뭐냐면 아주 현명하지도 않고 아주 무식하지도 않고 살아있는 엄마. 애를 완전히 망쳐요. 어설픈 엄마. 그래가지고 그 유럽의 교육학자들이 유럽의 어느 교육학자 중에서 창의적인 업적을 남긴 2만 5천 명, 2만 명 정도를 연구한 학자가 있었는데 얘가 창의적인 인재로 자라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두 가지 공통점. 그러니까 나머지는 요인이 굉장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어떤 결과로 도달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그 뭐랄까 원인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스위치가 아주 많잖아요. 그 마지막에 그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근데 각자 그 천재들마다 천재적 창의적인 성과를 낸 그 사람들의 과거를 쭉 보니까 서로 다른 거 다 빼고 공통적인 거 두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10대에서 20대 초반 사이에 멘토를 만난대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 뜨거운 애였어요. 뜨거운 애였는데 멘토를 딱 보니까 달궈진 새네. 망치질 한번 따다닥 해준 거예요. 근데 워낙에 고수가 망치질을 해주니까 엄청나게 명품 칼이 나오는 거죠. 유용성 있는 칼로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하지만 멋진 가위가 나온 거죠. 멋진 도구가 나온 거죠. 그래서 10대경에 굉장히 좋은 멘토를 만나더라. 그래서 이제 다시 추적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동기부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10대, 20대 초반에 좋은 멘토를 만났죠. 그 멘토가 저한테 했던 말이 너는 앞으로 30년 동안 돈 벌 생각을 하지 말고 공부만 해라 그러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너는 어떤 대가가 될 가능성이 조금 생길 것이다 이러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런 멘토가 있었고, 그러니까 워낙에 좀 대단한 그 한국 화단의 대가였기 때문에 이제 좀 제가 그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설픈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그 말 듣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아까 얘기했죠, 1시간. 그 위대한 멘토의 장인은 그 1시간만 노출돼도 얘가 바뀌어버려. 영원히 바뀌어버려. 1시간만 노출돼도. 자, 그거 하고 좀 추적해서 내려가 보니까 몇 살 때 뭐가 나오냐면 정말 놀라운 거예요. 3살부터
8살 사이에 3세, 8세, 3세, 7세라는 책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시중에. 근데 3세, 7세가 뭔가 제가 이제 나중에 뇌과학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그때가 뭐냐면 도파민 보상회로라는 것이 두뇌 안에서 자리를 잡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상 체계가 자리를 잡는 나이예요. 도파민 보상 체계가 뭐냐면 바로 동기부여의 체계예요. 즉 3세부터 8세 사이에 우리 아이들이 이미 8세 지나버렸죠, 그죠? 근데 아직 3세, 8세 아이 있으면 정말 이 점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 더 던지 하시면 돼요. 뭐냐? 이때 도파민 보상 체계가 자리를 잡기 때문에 이때는 아이들이 뭐를 경험을 해야 되냐면은 자기 결정적으로 뭔가 소꿉놀이를 하든 장난감을 가지고 놀든 자기가 선택한 어떤 놀이에서 뭔가 성취감을 느껴야 되고 그 자기가 선택한 놀이가 잘 안 됨으로써 좌절감도 느껴야 되고 그거를 3세, 8세 사이에 그 자기 주변의 환경 자체가 자율적이어야 돼요. 그러면 자율적인 환경 속에서 도파민 보상 회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중성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3세, 8세 사이에 누군가가 이거 하면 착한 아이야. 이거 하면 사탕 더 줄게. 잃어버리면 망쳐버린다는 얘기예요. 왜? 자율적인 보상 체계가 아니라 타율적인 보상 체계로 넘어가 버려요. 이거 하면 장난감 사줄게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이 때. 보상 체계. 물론 이제 15세 때까지도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그냥 그걸 이제 just because라 그래요. 그냥 얘가 뭔가 왠지 하고 싶었어 그냥 그거를. 그 친구를 보고 모방을 했든 뭘 했든 간에 그냥 하고 싶었는데 해보니까 재밌어. 근데 만약에 막상 해보니까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보통 안 해요. 주변에 관리자가 없는데. 근데 해보니까 재미가 없는데 계속 하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죠? 엄마가 그걸 하길 바라는 거야. 옆에서 이렇게. 재미없어? 그래도 참을 줄 알아야 돼. 나 엄마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하기 싫은데 해야 돼. 그죠? 그래서 3세, 8세 사이에 친엄마랑 떨어진 기간이 길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창의적인 성과를 낸 사람들이. 그러니까 3세, 8세 사이에 친엄마가 애를 키워버리면 아시죠? 미운 7살 얘기도 있고 우리 애도 지금 3살인데 얘가 요즘에 박치기의 맛을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멘트 벽에 달려가서 머리를 빵 박는 거예요. 얘가 타고난 운동선수 같은 약간 격투기 선수 같아요. 자꾸 요즘에 주먹질을 하는데 와 이걸 막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폼 그거 온 벽에 다 붙였어요. 박치기를 좋아하니까. 어찌됐건 그걸 막은 게 아니라 좀 덜 아프게 붙여준 거죠. 이렇게. 어찌됐건 그래서 3세, 8세 사이에 얘네들이 좀 과격해진단 말이에요. 특히 남자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나이 때 엄마들이 주로 많이 쓰게 되는 얘기가 뭐냐면은 하면 안 돼. 낯선 아저씨가 뭐 먹을 거 주면 절대 받아 먹으면 안 돼. 엘리베이터에는 네 친구들이나 이렇게 여러 명이서 같이 타야 돼. 엘리베이터 안에 낯선 아저씨가 한 명 있는데 너 혼자 타면 안 돼. 그러니까는 이게 3세, 8세 유치원 때 안돼 교육을 엄청나게 시킵니다. 엄마들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그 파란불 알지? 파란불 손 들고 건너야 되고 인사할 때 배꼽 인사해야 되고 이거 있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이 교육이 3세, 8세 때 너무 많이 노출돼 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뭐가 파괴가 돼 버리느냐? 두뇌에서 자율적인 보상 체계가 파괴가 돼 버려요. 그래서 어떤 두뇌로 바뀌어 버리느냐? 뭔가를 하면은 이상하다. 누가 잘한다고 나한테 박수 쳐줄 때가 됐는데 하고 쳐다봐. 뭐 하고? 박수 쳐줘야 해.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타율적인 보상 체계로 두뇌가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세, 8세 사이에 옆에 친엄마가 없어야 되는 거야. 집을 나가야 되는 거죠. 없어야 돼.
있으면은 얘가 두뇌가 자율적인 보상 체계에서 타율적인 보상 체계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두뇌의 이중성이 뭐냐면 바로 타율적인 보상 체계 길들여진 두뇌가 바로 두뇌의 이중성이에요. 근데 이거를 고수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눈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얘기가 많습니다. 대기업에서 입사 시험을 볼 때 면접관이 있어요. 면접관들의 나이는 보통 한 50대입니다. 왜냐면 인간들은 30년 동안 겪어봐야 최소한 인간을 보는 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면접관들은 50대가 많아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잖아요. 면접관이 앉아있을 때 이제 그 사람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3초 내에 딱 판단이 된대요. 아, 쟤는 붙겠다, 떨어지겠다. 3초, 어떻게 3초 만에 할까요? 3초 만에. 그래서 그 확률을 조사해봤어요. 3초 만에 판단한 그 애가 정말 떨어졌는지 붙었는지를 확률을 계산해보니까 75점이 나와요. 상당히 높은 점수예요. 이건 그 대학 입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면접을 보러 딱 와요.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다트머스 대학의 총재였고 총재 맞나? 총장이었고 지금은 그 은행 총재가 된 김용 씨가 한 얘기예요. 그 책 제목도 참 제가 추천도선 제가 제 책 말고 제 책은 필독서고요. 제 책 말고 추천도서를 2개를 꼽으라 하면은 그 김용 총재 인터뷰집인 무엇이 되기 위해 살지 말라라는 책이 있어요. 무엇이 되기 위해 살지 말라. 또 하나가 학력 파괴자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정선주 작가. 오산에 살아요. 오산. 저랑 가끔 만나요. 빨리 투쓰라고 학력 파괴자들 투쓰라고 제가 계속 압력을 주면서 지금 도서관에서 책을 쓰고 있는데 학력 파괴자들. 자, 김용 총재가 일단 이제 면접관들이 있고 자기는 총장이니까 이렇게 참관을 딱 하는데 이제 명문대 합격하려고 학생들에게 쭉 들어온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인터뷰에서 한 말이에요. 그런 게 왜 그렇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대 자기는. 무슨 얘기냐? 20살이 될 때까지 공부를 즐거워서 하는 애하고 엄마가 시켜서 하는 애가 딱 보인다는 거야. 앉자마자 보인대. 너무 잘 보여요. 그러면 저는 그 인터뷰집에 그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걔네들이 붙을 확률이 없다고 생각해요. 공부를 좋아서 하는 애만 붙어요. 명문대는. 예전에는 안 그런 확률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심층 면접이 없었을 때. 그래서 심층 면접이 강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느냐. 예전에는 공부가 좋아서 한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시켜서 했는데 얘가 마침 머리가 좋은 거야. 그래서 높은 점수를 얻었어요. 그러면 명문대 갈 수 있었어요. 그게 정시 모집이라는 거예요. 정시 모집. 근데 그런 애들을 쭉 뽑아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야. 그런 애들이 어떤 애들이죠? 뭐 하고 박수 쳐주면 더 하는 애들. 뭘 했는데 박수 안 쳐주면은 이 뭐야? 안 하는 애들. 그죠? 그런 두뇌의 특성이 뭐냐면은 이상하게 꼭 98도까지 올라갔을 때 포기를 하더래. 99.9도까지 못 올라가. 그러니까는 결정적인 창의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액연봉만 계속 받아가는 거죠. 고액연봉만 막 계속 받아가다가 막 이렇게 승진을 잘해. 왜냐면은 요점 정리를 잘하고 특히 벤치마킹을 잘해. 왜냐면은 인공지능의 두뇌랑 좀 비슷하거든요. 버구, 베끼고 요점 정리하는 걸 되게 잘해. 그래서 우리나라가 성장기 때는 그런 애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어요. 가서 기술 베껴와. 암기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일본의 소니 그 삼성 스토리 중에서 그 포토 기억법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 견학을 가면은 이제 삼성이 그 일본 베낄 때 진짜 리얼 스토리예요. 그 포토 기억법을 가진 애들이 고시 패스 많이 합니다. 고시 패스. 그러니까 걔네들은 시험 볼 때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딱 나오잖아요. 아, 이거 그 상법
상법 2 몇 페이지에 나온 얘기인데 그 몇 페이지가 머릿속에 돌아가서 몇 페이지 몇 줄에 그 줄이 딱 자기가 줄친 게 기억이 나. 문제를 틀릴 수가 없겠죠. 그게 포토기억법이에요. 머리 좋은 애들 중에 고시 패스한 사람 중에 이 기억법을 가진 애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저랑 사귀었던 여자애도 서울대 약대생이었는데 걔가 포토기억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간혹가다가 있습니다. 그 명문대에는. 딱 가면은요, 이 공장 견학을 딱 해요. 갔다 와서 설계도를 다 그려버려요. 한 번 본 걸 안 잊어버려. 그래서 그 기능, 그 어디에 공장 뭐가 설치되고 이런 거를 쭉 견학하면은 그걸 와서 이렇게 베껴버려요. 그런 식으로 삼성이 기술을 많이 따라갔었어요, 예전에는. 그때가 좋은 시절이었죠. 그때는 바로 그런 암기력이 좋은 애들이 필요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시 모집이 많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새로 만드는 걸 잘 못하더라는 거야. 두뇌를 조사해 보니까 두뇌는 기억한 거를 비울수록 창의력이 좋다라는 거예요. 비울수록. 그러니까 기억한 것이 두뇌 속에서 계속 맴돌아 버리잖아요. 걔네들이 시험은 잘 보거든요. 왜냐면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두뇌 안에서 그 잔상들이, 그 자기가 과거에 공부했던 기억들이 무의식으로 내려가면 인출이 어려워요. 이거를. 기억 인출이 잘 안 돼. 무의식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 되뇌 피질에서 계속 맴대는 애들이 있어요. 시험 엄청 잘 봐요. 절대 안 잊어버리죠. 창의성이 약해요. 그래서 영어 단어, 수학 공식 잘 외우는 애들 있죠. 물론 걔네들이 그걸 잘 외우면서도 창의성이 좋은 애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암기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 치고 창의력이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게 서로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영역. 그러다 보니까 자, 공부는 하되 두뇌를 비울 수 있는 능력, 뭐 전문 용어로 허심이라도 허심. 마음이 늘 진공 상태에 이렇게 열려진 빈 그릇 같은 거죠. 마음이. 어떻게 그런 인재가 될 수 있죠? 자기가 좋아서 그것을 했던 사람만 바로 그 상태가 됩니다. 두뇌가. 자, 시험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두뇌하고 내가 이거 조금 했을 때 왜 박수 안 치지 이렇게 쳐다보고 다시 했던 애하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 뭔가 하는 게 버릇이 되는 애 있죠. 얘네들은 두뇌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인정받기 위한 그 스펙. 나 잘난 거 언제 보여줄까? 나 이 스펙 이거 언제 할까? 이런 것들. 여러분 사회 나가면요 진짜 고수하고 진짜 부자는요 명함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명함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저는 가짜 고수니까 명함 가지고 다녀요. 가짜니까. 진짜는 명함 안 가지고 다녀요. 필요가 없어요. 그럼 진짜 부자들은요 이래요. 명함 전 백수예요. 직업이 없어가지고요. 돈 관리하는 게 직업이니까 돈 관리도 자기가 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인공지능이 대신해주고 직원들이 해주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진짜 창의성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허심에서 나오는데 그 허심이라는 건 뭐냐면은 진짜 자기가 그 순간에 동기부여가 됐을 때만 그거를 하고 그 온도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그것을 좋아서 하는 두뇌 있죠. 이것을 쭉 하다 보면 그 아이의 두뇌가 허심 상태가 됩니다. 그 진짜 창의성이 나오기 시작해요. 얘는 그것 자체가 두뇌 자체가 그 창의성을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바뀌어버려요. 아예. 근데 그런 두뇌는 3세, 8세 사이에 친엄마의 관리를 적게 받을수록 그런 두뇌가 됩니다. 관리를 많이 받으면 그 타율적인 보상에 의해서 돌아가는 두뇌로 바뀌어버리는데 이게 쉽게 바뀌질 않아요. 한번 세팅돼 버리면.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자기가 어설픈 엄마라고 생각이 들면
자기 스스로를 자기 자녀로부터 격리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격리를 하셔야 돼요. 내가 우리 옆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나를 우리 애로부터 격리를 시키고, 격리해도 격리가 안 돼요. 또 문제가 뭐냐? 원래 이제 이 PPT가 아닌데 그냥 이거 해놓고 이거 열어놓고 하자고요. 자, 이 얘기 한 다음에 해야 되겠네. 뭐냐면 인간의 두뇌가 뱃속에서 세포 분열을 할 때 이런 그 동물들이 성장을 할 때 이렇게 특히 갑각류가 여러분 잠자리 유충이요. 잠자리가 물속에서 뭐 올챙이 이런 것도 잡아먹으면 살잖아요. 잠자리 유충이 잠자리가 되기 전까지 허물을, 껍질을 15번에서 20번 허물을 벗습니다. 갑각류가. 자, 갑각류가 허물을 벗어야만이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허물을 벗기 위해서 자기 몸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과거에 그 공각이라고 그러죠. 공각. 비어있는 매미 공각 가끔 보죠. 네, 비어있는.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자기 몸이 유연해져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엄마가 자기 뱃속에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엄마의 몸부터 유연해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얘가 세포 분열이 잘 되는 상태가 되어야 되거든요. 뱃속에서. 그 호르몬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뼈세포가 벌어진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임신을 하면. 실제로 벌어집니다. 실제로 엄마 몸에 거의 모든 세포가 벌어지게 돼요. 이게 꽉 닫혀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과 혈관벽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게 돼요. 임신을 하게 되면. 근데 문제는 뭐냐? 뱃속에서 세포 분열을 할 때 두뇌를 만드는 줄기세포들이 있어요. 뇌세포를 형성하는 줄기세포들이 있어요. 아주 어린 뉴런 세포가. 세포 분열이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세포가 떨어져 나와요. 한두 개씩. 그래서 여기서 자기 자녀가 세포 분열을 할 때마다 피부 세포, 무슨 다 떨어져 나와요. 한 개씩. 그래서 이게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마 머릿속으로 딱 들어가요. 그래서 모든 엄마의 머릿속엔 자기가 임신했던 자녀의 DNA와 뉴런 세포를 가지고 살게 돼요. 그래서 아빠와 자녀의 관계하고 엄마와 자녀의 관계는 전혀 달라요. 엄마는 자기 머릿속에 자기 자식의 뉴런 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엄마 자신의 두뇌 상태가 자녀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쌍둥이에요, 쌍둥이. 그래서 내가 어설픈 부모라는 걸 오늘 이제 깨달은 거야. 나는 에디슨 엄마도 아니고 스티브 잡스 엄마도 아닌 거죠. 그렇다고 죽지도 못했네. 죽지도 않았어. 어떡하지 이거? 나 어설픈 엄마인데. 왜 자녀에게 격리를 해야 돼? 네. 격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아시고 격리를 하셔야 돼. 격리를 해도 두뇌는 연결돼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격리를 하고 뭐를 해야 되느냐? 365일 기도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뭐냐면은 진짜 내가 원하는 삶에 대해서 매일매일 생각해야 돼요.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그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내가 그런 삶을 살 방법은 뭘까? 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할머니는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머니는 이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이중적으로. 손자한테 영향 주지. 특히 그 외할머니. 네. 자, 아무튼 그걸 연구하면 어떻게 되죠? 엄마부터가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은 드디어 이제
그 엄마의 두뇌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그 멜로드라마의 그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던 두뇌가 또는 광고에서 그 광고 볼 때마다 저거 사고 싶다 뭐 이런 그런 두뇌가 드디어 이렇게 순화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진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엄마가 그렇게 되면 애가 그것에 영향을 받게 돼요. 애가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적 엄마처럼 되란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럼 애가 이상하게 뭐냐면은 엄마가 진지해졌어. 엄마가 진지해졌고 나를 감시하는 눈빛이 아니라 갑자기 45도 위쪽에 하늘만 바라봐. 엄마가 옛날에는 막 자기만 바라봤거든. 근데 엄마가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늘만 바라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까 이렇게 사는 거야 이제 엄마가 이렇게 마치 이상해졌어 엄마가.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잘하면 박수 쳐주고 잘하면 맛있는 거 사주고 장난감 사주던 엄마가 더 이상 아닌 거죠. 애들이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걸 알아요. 그럼 엄마가 내 진짜 삶을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애도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뭘까 이걸 생각해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뭘까. 그래서 순도와 온도가 점점점 80도에서 90도, 90도에서 99도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그 경지에 못 올라가는 애가 누구냐? 자식 덕을 보려고 하는 부모가 그의 옆에 있으면 절대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가요. 자, 스티브 잡스 부모가 스티브 잡스를 입양을 하고 나서 키우던 그 마음이 유태인들은요, 친부모가 그렇게 해요. 친부모가. 왜? 유대 경전에 네 자식은 네 자식이 아니야 이렇게 써 있어. 야, 하나님이 신앙심 대단합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예배 리추얼이라고 그러죠. 예배 의식을 하는 민족들이에요. 유태인들이. 신앙심이 대단해요. 근데 경전에 뭐라고 써 있느냐? 네 자식은 네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이 잠깐 맡겨놨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자식을 항상 자기 자식이 아니야. 유태인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애가 20살이 넘으면 18살, 만 18세 정도가 되면 내 자식이 아니라 얘는 사회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자기 노후의 삶을 자기 스스로 준비를 하고요. 자녀가 성인이 되면 신경을 안 써요. 단 이렇게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냐면은 심장 같은 인재가 되라. 사회에 따뜻하고 경제를 돌리고 심장 같은 인재가 되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만 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으니까. 자식 덕 보지 말라 그랬고 자식이 신이 잠시 맡긴 거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는 자식들하고 하부르타가 되는 거예요. 동등하게 대화가 돼. 즉 부모가 자식보다 높은 지위에 있질 않아.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엄마 아빠랑 똑같은 거야. 얘는 신의 자식이지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사회에 선한 일을 하라고만 하고서 막판에 목돈 성인식 할 때 목돈 딱 주고 딱 끊어버려요. 단정. 그 부모는 부모들의 삶을 살고 애는 알아서 자기가 사회에서 또 나름대로 살게. 이런 식의 이게 아예 뭐냐면 신앙심처럼 너무나 투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의 유태인이 80% 이상의 지구상의 경제를 쥐고 흔든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시간이